한때 작은 마을의 철학에 깊이 매료된 청년 아리스토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는 늘 인생의 비밀을 찾기 위해 긴 산책을 즐기곤 했습니다. 하루는 해질녘에 숲속을 거닐다가 그는 아름답게 빛나는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에는 나무와 산의 그림자가 비쳤고 그 장면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아리스토는 호수에 비친 그림자가 그 자체로 경이로웠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무와 산 자체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현상은 그가 평소에 탐구하던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데아의 그림자라면 과연 이 호수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순간 아리스토는 이번 여정에서는 평소보다 더 깊이 철학적 사고에 잠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호수의 가장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결이 일자 그림자가 일그러졌고 그야말로 플라톤의 철학적 비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 세계의 사물들은 모두 저 너머의 완전한 이데아의 부족한 모방일 뿐인가? 그날 밤 아리스토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마을 광장의 작은 무대 위에 서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호수의 경이로움을 설명하며 사람들을 현상의 세계 너머에 있는 진정한이자 나무, 산의 이데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많은 궁금증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아이가 아리스토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이론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나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림자라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진짜 것은 무엇인가요? 아리스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적인 어린 친구야. 바로 그것이 플라톤이 말하고자 한 거란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해력으로 그 이데아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어. 그것이야말로 철학의 진정한 여정이지. 아이의 눈은 크게 떠졌고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아리스토는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 듯한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철학적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날 밤 각 집 문 앞에 작은 의자를 한 개씩 두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의자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죠. 이 의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의자는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스러운 행동을 통해 아리스토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의 모양과 형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표현 방식이었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자에 앉을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곤 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철학적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소크라테스가 아직 아테네에 거리를 거닐며 지혜를 전수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꽤나 유명했지만 여전히 논쟁과 대화의 달인으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철학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그 자신감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종종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과 논쟁을 벌여 제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청년은 당당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내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청년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꺼내며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학, 철학, 정치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을 모두 쏟아부으며 소크라테스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대단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한 뒤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 중에 정말로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약간 당황했지만 곧이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대가 진정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한 순간이 있었나? 아니면 알고 있다고 믿을 뿐인가? 청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를 과시하는 데만 매몰돼 있었지 한 번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민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청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무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배우는 것만이 참된 지식에 다가가는 길이지요. 청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는 후일담에 따르면 아테네의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 그 청년은 결국 자신이 무지를 인정할 때마다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혼날 길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여정을 시작하게끔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작은 일화 속에서도 심오한 교훈을 주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와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욕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 긴 날 옛적, 산과 들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에 루크라는 이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루크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지만 동네에서 가장 특이한 사상가로 통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여러 가지 철학적 질문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원회귀라는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원회귀의 개념이란 만약 지금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루크의 머릿속에 깊게 박혔고, 그는 이 개념을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루크는 대장장이인 친구 토마스의 대장간에 들어갔고, 불꽃이 튀는 소리가 조금 사라지자마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만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토마스는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루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날을 계속 반복한다고? 그래, 바로 그거야. 루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 세상 모든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말이야. 우리가 오늘 한 선택 하나하나가 영원히 되풀이 된다면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지겠어? 토마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난 매일매일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그 고기가 늘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루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저 그런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삶 전반이 의미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내일도, 내년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생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루크는 마을 광장에서 모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루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둘러앉았습니다. 그는 모닥불 옆에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들이 모두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원회귀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생각이 무서웠고, 어떤 이들은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루크 덕분에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루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상 실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작은 마을은 어느새 더 행복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삶, 그 안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 긴 날 옛적, 신비로운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매우 독특한 곳이었는데, 주민들이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마법의 도구를 사용했다. 이 베일을 사용하면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특성을 알 수 없게 되며, 이렇게 하여 모두가 공정함 속에서 토론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왕국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위원회가 새로운 사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모였다. 회의의 주제는 왕국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경제 시스템이 매일매일 의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달았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마법이 무지의 베일을 걸쳤다. 이제는 누구도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알지 못했으니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위원회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로 한 의원이 발언했다. 우리가 본인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을 아는 상태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편향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약한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불공평하지 않은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며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위원들은 토론을 이어가며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애썼다. 여기 모든 사람은 개척자의 정신과 용기를 가질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한 위원이 외쳤다. 경제적 성취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작선이 평등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원회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도출했다. 모든 주민은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되어 최소한의 불평등도 줄이려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쉽게끔 국가가 너그러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넓힌 것이다. 회의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위원회는 새로운 경제 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무지의 베일을 통해 본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위원장이 말했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한 결과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왕국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 정책은 많은 세월 동안
효력을 발휘하며 교훈을 남겼다. 사람들은 공정함이라 모두가 같은 조건에 놓일 수 있을 때 빛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지의 대입은 단순한 마법의 도구가 아닌 사회정의를 논의하는 데 있어 지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웃음과 감동을 남긴 끝에 왕국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서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며 번성해 갔다고 한다.